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과 평양의 비핵화 협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보낸 적대적인 편지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문제의 적대적 편지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핵탄두 반출을 북한이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A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김정한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주 방북이 임박했음을 알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towards our objective.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방북은 취소됐고 그 배경엔 북측의 적대적 편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적대적 편지는 지난 12일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 친서의 답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탄두 선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한 편지라며 미국의 교환 조건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북측의 거부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8개월 이내 북한이 핵탄두의 60에서 70%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하라는 핵탄두 선제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김영철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김영철이 아닌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극비리에 교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회 정부에 출석한 선 국정원장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유에 대해 북한의 선 종전선언 채택과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진척이 없는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북미 간 교착 상황으로 오히려 회담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이슈를 띄우며 분위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 의원 동행을 제안했고 평양 가실 적에 의원들도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민석 의원은 월드컵 공동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길 바라겠습니다. 야당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일에 또 경제 실정과 지지율 하락을 덮기 위해 꼼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렇듯 북미 대화는 꼬여가고 있지만 북한은 9월 9일인 정권 수립 70년 행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양의 김일성 광장엔 그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위성에 포착된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텅 빈 광장이 어느새 붉은 물결로 뒤덮입니다. 서너 개 노란 글자와 인공기 오각별 모습도 또렷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스게임으로 만들어낸 문구로 매일 2만여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연습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거리에 그대로 누워 쉬고 있는 주민들도 보입니다. 8km 떨어진 미림 비행장에서도 열병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도 포착됐는데 국정원은 지난 2월 건군절과 비슷한 규모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우선 순위가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예상되지만 군사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가장 최고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이벤트로 활용할 것이라는 건 분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강한 압박과 제재 속에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통계청장 논란의 전후 사정은 잠시 후 뉴스 분석을 통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는 문제가 없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대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통계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는 공세에 더 밀릴 경우 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 소득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내일 54일 만에 정례회동을 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통계청장 교체 논란은 국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적 고려 없었다, 정기 인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긴장한 표정의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을 건네며 회의에 앞서 분위기를 이끕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두 사람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구? 일 실장입니까?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하지만 질문은 꼬리를 뭅니다. 그런 사건이 겹쳐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듣겠습니다만은 차관급 업무평가에 따른 정기 인사. 황수경보다 강신욱이가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당이 표본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리방어에 나서자 장하성 실장은 표본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표본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조사 주기를 이렇게 매달 할 게 아니라 분기나 또는 반기로 해서 보다 좀 정확성을 높이는.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견이 있고 경론도 벌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집행력이 높아진다면 소득주도 성장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어제와 오늘 가장 관심을 끈 정부 기구라면 통계청일 겁니다. 통계청장의 퇴임식이 어제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가 퇴임하는 통계청장이 내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그랬습니다. 오늘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통계청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경제 관련 통계치 공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선 강 청장의 어제 표본 구성 재검토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분기의 상황과 2분기의 표본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은 악화된 경제 지표를 가리기 위한 왜곡된 통계가 나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가 왜곡되는 것, 이것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 청장은 논란이 된 가계동향조사 표본 수정 가능성에 대해 더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뉴스 분석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위험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 때문에 차관급인 청장이 교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새로 임명된 청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니 자 우리 통계 참 위험해 보입니다. 자, 숫자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오른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떠난 청장이 있고 들어온 신임 청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쓴 거죠? 네, 어제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였던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은 취임 당시에 청와대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 신문 기자로 일했고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새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 본인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언급한 그 자료를 생산한 사람이 바로 신임 강 청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 탓인지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 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중요한 통계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자,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과연 그동안 있었던 쭉 통계청의 통계 발표 가운데 어떤 게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으로 논란이 됐던 겁니까? 예, 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계 동향 조사를 내놓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작년 4분기를 보면요. 네. 이 4분기에는 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얀 선이 정점에 달았을 때가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위층들의 소득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네. 올 들어서는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네. 자, 현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소득 양극화가 아주 심해진 겁니다. 이런 와중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니까 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물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통계에 개입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인사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청와대 보기에 괜찮은 숫자였다가 그렇죠. 올해부터 갑자기 나빠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작년까지는 이런 통계 조사 대상이 5,500가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 8,000가구로 늘리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령층 가구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서 표본 추출을 하고 빈곤층의 비중을 많이 둔 표본 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보다 고령화가 됐고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표본에 더 많이 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이 보기에 불편한 통계가 나오게 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건 조사 대상 숫자를 늘렸고 그 바람에 올해부터 숫자가 청와대가 보기에 나빠졌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통계청이 표본 늘리는 걸 잘 했을지 그건 좀 검증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어쨌건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정기 인사였다. 차관급이니까 임기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대목까지는 맞지만 하지만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직 통계청장들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통계를 만들었다고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현직인 김동연 부총리도 이 통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습니다만 통계청장, 역대 통계청장의 임기를 봐도 그렇고 당사자가 뼈 있는 말과 눈물을 이임식에서 남겼다면 네.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인사였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분기 통계가 나오면 분명히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떠나간 통계청장은 내가 윗선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얘기는 한 걸로 보도됐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해도 답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단체를 넘어 의료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부터 인공임신 중절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최근 시행한 데 대해 반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규칙 시행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법에서 허용한 낙태 수술까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 친인척 간 임신 등은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부양 능력이 없는 청소년의 임신이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 등에 대해 암암리에 이뤄졌던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30개 국가는 이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의 주체인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위험한 음성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 합법적 낙태보다 음성적 수술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의료계의 이번 선언으로 낙태 수술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년 세금 청구서는 올해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부동산 세금이 특히 커질 전망인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을 뜻하는 조세 부담률이 10년 만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1.6% 증가해 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39%, 법인세가 26% 각각 늘고 종합부동산세는 45% 많아집니다. 최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부동산 관련 세액 부담은 예측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액을 뜻하는 조세 부담률은 20.3%로 10년 만에 20%를 돌파할 전망. 정부는 조세 부담률은 오는 2022년까지 20% 초반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작년에 세수에서 초과 세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의미는 민간 부분의 그 자원을 정부에서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세 부담률은 25%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 저항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해서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 국민에게 날아오는 세금 청구서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번 주에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모습을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자 개각 대상에 오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무거운 표정으로 국무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떨어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려 몸을 살짝 숙이자 옆 사람이 편히 얘기하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후임으로 정경두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개편안에 대한 여론 악화로 교체가 언급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장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개각 대상에 오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비를 강조한 대통령의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다르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법정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1심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 공판이 다음 달 4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